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어제 9호선 서울 9호선 운영노동조합이 예고한 대로 지하철 9호선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출근 시간에는 고장까지 겹치면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오늘은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 의견을 포함해서 서울 9호선 운영노동조합 관계자 연결해 노사 협상 상황과 관련한 진행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최근 제주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 실습 도중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가 학생을 노동력 제공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 현장 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기 전인 어제 서울시가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서울시 그리고 교육청, 고용노동청 3개 기관이 함께 실태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창구도 120 다산 콜센터로 단일화한다고 했는데요. 내년에 폐지가 되기 전까지 문제가 있었던 점 그리고 고쳐져야 될 점 신고하시려면 120 다산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토믹 키튼의 Be With You 띄워드리면서 2017년 12월 1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서울 9호선 운영노동조합이 어제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아침 출근길에는 전동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요. 서울 9호선 노사 간 협상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업이 시작되기 전날이었죠. 엊그제 30일에 저희가 9호선 파업을 주제로 삼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양쪽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 9호선 운영주식회사에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저번과 마찬가지로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서 사측이 인터뷰를 거절했다는 점을 밝히겠습니다. 자, 먼저 평소에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 한 분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은 어디 지하철역이나 어디서 지금 연결하고 계십니까? 저 지금 당산에서 공원사까지 이제 출근 때문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산에서 지금도 지하철 타고 계십니까? 아니요, 이제 지금은 내렸고요. 네. 그러시군요. 네. 당산에서 어디 역까지 이용하신다고요? 봉은사역입니다. 봉은사역. 그러면 네. 보통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건 24분인데 예. 한 30분 연착이 이제 되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 평소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역 다 급행열차가 서긴 서나요? 네, 당산에 서죠. 봉은사역도 내리는군요, 급행열차가. 네네네. 30분 정도 보통 걸린다. 그러면 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보통 집에 나서서 지하철역에서 몇 시차를 주로 타십니까? 한 9시 한 50분 즈음에 걸 거의 타거든요. 예. 네, 그때 걸 많이 이용하죠. 9시 50분에 이제 당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타신다? 네네네. 평소에 아무래도 네. 9호선은 열차 규모도 다른 호선보다 작고 차량도 네. 적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실제로 네네. 평소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 급행을 타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바로 오는 거를 한 번에 탄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예. 보내고 다음 걸 타거나 특히 화요일에 이제 논았을 때는 더 사람들이 많아서 한 3차를 보내고 배를 탔었죠. 네네. 눈이 오거나 날씨의 영향을 받는 날에는 더 좀 힘들군요, 출퇴근 시간이.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평소에도 기본적으로 좀 사람이 많은 구간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사람이 참 많은가요? 그러니까 저는 출퇴근 시간에만 하기 때문에 예. 출퇴근 시간 어쨌든 그 9호선이 강남 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강서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걸 이용하잖아요. 예.
그래서 급행 때는 거의 전쟁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보통 출퇴근 시간에는 일반 열차보다는 급행 열차를 주로 타니까. 그렇죠. 급행 열차, 예. 네. 네. 지금 저희가 목소리를 들어서 제가 추측하기에는 굉장히 젊은 남성분인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노약자들이 그 시간에 그 전동차에 함께 끼어서 탄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바로 보이는 게 그런 거라서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이나 좀 노약자분들은 뭐 키도 작고 약간 그러시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같이 낑겨가는 경우가 많죠. 예. 네. 이 서울 9호선 운용 노동조합이 파업을 앞두고서 아무래도 그 역사라든지 전동차 내부에 이제 파업을 시작합니다라는 표시를 이제 붙여놓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좀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 그 파업 방향 자체가 어떤 임금의 상승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운행을 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증원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파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파업을 하고 나서 어제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의외로 열차가 더 한산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네 아마 뭐 저 잘 모르겠지만 뭐 파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승객분들이 다른 데로 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한가하더라고요. 네. 예. 어제는 어땠습니까? 어제도 그러니까 원래는 타면은 완전 끼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공간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팔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 정도였죠. 네네. 어제와 오늘. 네. 그렇군요. 그 어제도 뭐 고장 때문에 9호선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속보가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오늘도 지하철을 통해서 출근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방금 타고 왔죠. 네. 오늘은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이상한 게 제가 여기서 계속 타고 다니지만 어제 오늘도 한가했어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정말 꽉 낑기거든요. 아예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근데 어제 오늘은 오히려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양쪽에 여유도 있고. 평소에 좀 고생 많이 하시다가 또 파업한다고 그러니까 더 좀 답답할 것 같은 마음에 다른 교통수단을 탄 분들이 많으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9호선을 평소에 이용하시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분과 연결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서울 9호선 운영노동조합의 이승주 교육선정부장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어제부터 파업이 시작이 됐고요. 사측은 100%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파업 첫날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가는 출퇴근 시간에 고장까지 겹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걱정이 현실화된 거 아니냐는 이용자 불만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어제 일부 차량 고장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일부 차량 고장뿐만이 아니고 어제 한 06시에서 07시 사이에 급행열차가 김포광역에서 사측의 대체 기관사가 운전하는 급행열차가 이분이 이제 열차 운전 미숙과 이제 열차 운전실에 운전기기 미취급으로 아마 운행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열차가 아마 중지됐다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이후에도 이제 승객 폭주로 인해서 열차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어제 급행열차의 운행 중지가 한 17대, 일반 열차의 운행 중지가 한 10대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최대한 승객 출퇴근 시간대나 9호선 열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고장까지 겹치면서 대체 인력들이 좀 미숙한 부분과 더불어서 좀 지연되는 일도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노조에서는 지금 파업 중인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 파업을 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저희 9호선 노동자가 제공해야 되고 또 지킬 의무가 있거든요. 예. 근데 회사는 그 최소한의 이제 인력을 채용을 해서 그 안전보다는 그 더 많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다른 그 철도 운영 기관에 그 많이 비교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이윤 추구가 그 시민의 공공성과 안전성보다는 그 이윤 추구에 많이 치우쳐 있고요. 예. 또 회사가 말하는 경영의 그 효율성이라는 거는 그 역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은 인원으로 그 9호선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지라서 그 안전에 대해서는 그 회사의 어떤 경영과 큰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이라는 거는 어떤 타협이나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파업을 통해서 꼭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이제 그런 내용을 사측에게 전달을 하고 어떤 이제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젯밤에도 밤새 이런 토의가 있었습니까? 네, 어제도 저희가 29일과 마찬가지로 예. 어제도 이제 교섭이 한 18시경 1차 교섭이 있었고요. 예. 22시경에도 2차 교섭이 있었습니다. 어허. 여기서 어떤 내용이 주로 나왔습니까? 저희가 교섭은 결국 결렬이 됐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서울시와 사측에 그 계속 끊임없는 대화로 파업을 조속히 이제 끝내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어제 마지막 그 노동조합이 이제 제시한 거는 예. 예, 최종안은 이제 49명에서 인원 충원을 35명으로 했고, 좀 구체적이면 이제 18년도까지 21명, 19년도까지 14명, 그리고 이제 20년도까지 14명 추가를 협의하자. 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몇 명이요? 예, 18년까지 21명, 예. 19년까지 14명, 20년에는 14명은 추가로 협의를 하자.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일시적으로 그 이런 충원에 대한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반면에 그 사측의 최종안은 그 20명 으로 20명이 이제 사측의 최종 아니고요. 2020년까지. 사측의 최종안은 예. 2020년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아하. 일시적으로 이제 20명까지는 그 가능하다라는 사측의 최종 아니었고,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단계적인 그 저희 인력 충원에 대한 최종안은 예. 거부됨으로써 이제 결렬됐습니다, 어제. 아하. 그러면 노조 측에서 주장한 2020년까지 모두 누적된 충원 인원이 49명. 49명이 추가되면 충분히 노조 측에서는 100%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그 우선이 생기는 그 초기부터 예. 그 적정 인원보다는 아주 최소한의 인원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그 철도 운영 기관에 어떤 동등하거나 어떤 유사한 어떤 100% 정도를 그 인원 채용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고 저희가 80% 정도를 그 근로적 노동자 채용으로 모자란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인원은 그 80%가 아니라 80%에 훨씬 못 미치는 인원이지만 지금 기관사나 그 영무원이나
기술처의 가장 힘든 부분, 인원이 모자라서 가장 힘든 그 부분을 1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저희 최종안이지. 예. 이게 교섭이 원만히 진행돼서 요 안이 실행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다른 타 운영기관과 어떤 대등한 혹은 유사한 수준은 아닙니다. 49명을 2020년까지 증원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하철 운영기관의 한 80%도 못 미치는 정말 최소한의 그런 수준인데 사측에서는 20명을 요구했고 그래서 노조 측에 이런 것을 거부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결렬이 됐겠죠. 사측에서는 어떤 이유를 들고서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저희 운영회사는 다른 철도 기관보다 비교하면 민영이거든요. 프랑스 민간 회사인데 대부분 순이익의 한 80, 23% 이상을 배당으로 설정해 놓고 이것을 이제 국외로 유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교섭을 하면서 회사 사측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거가 이 배당금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런 입장에서는 이런 충원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사측은 기본적으로 이런 배당금에 대한 거는 별도로 제외를 해놓고 배당금 목수를 빼놓고 노사하고 계속 합의를 하는 관계에서 이 이외에 재원이 나올 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재원의 한계에 부딪히고 배당금은 건들지 않으려고 하니 회사 그 이상의 회사 운영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은 건드리지 않고 인건비를 최대한 아껴가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엊그제 저희가 노조 박기범 위원장과 얘기를 할 때도 너무 무리한 스케줄 때문에 기관사들이 졸면서 운행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얘기를 하던데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그 표현은 아마 그러니까 졸음 운전에 많이 아주 심하게 노출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로서 최대한의 안전을 제공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타 운영기관에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너무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 메트로의 평균 인원이 1km당 70명이거든요. 또한 코레일도 1km당 40명에 비해서 저희는 1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열차나 어떤 지하철 철도를 운행하는 평균 인원이거든요. 여기에는 기관사뿐만이 아니고 이제 역을 관리하는 이제 역무원, 그다음에 어떤 신호통신이나 어떤 설비나 시설 쪽의 인원을 평균 인원으로 합해서 키로당 인원을 비교했을 때 저희 9호선은 15명인데 너무 초기부터 터무니없게 이거를 인력 채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로 1인당 부과되는 노동 강도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휴식이나 어떤 이런 업무 배분이 됨으로써 저희가 안전하게 열차를 운행하고 시민에게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미흡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어떤 명분으로 파업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사측과의 교섭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오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동조합의 이승주 교육선전 부장이었습니다.
닐 영의 Heart of Gold 듣고요.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광역시 소식 그리고 투데이 안전톡톡, 오늘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는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소식부터 들어보죠.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인천광역시 이종우 방송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수도권 매립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토론회가 계획됐다가 무산되기도 해요. 이 수도권 매립관리공사 관할권에 대해서 각 이해 당사자들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른 건데요. 매립지 공사 관할권이 인천시로 이관되는 것, 지난 2015년 수도권 매립지 정책 개선 사자협의체에서 최종 합의됐던 내용인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해서 인천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이렇게 사자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하였고요. 예. 지난 2015년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에 이관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는데요. 이렇게 매립지 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 내용을 포함하여 인근 지역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실질적인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날 시민사회가 추진했던 토론회도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 이관 타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고자 하는 취지였는데요. 수도권 매립지 공사 측 등이 참석하지 않아 토론회가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사자협의체에서 합의됐던 내용들이 잘 추진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매립지 공사가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도 있을 텐데요. 네, 사자협의체에서 합의한 매립면허권 이관이나 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에 인천시 지원 등은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습니다만, 예. 매립지 공사 이관 문제는 매립지 공사 측에서 이관 선결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공사 노조와 주변 지역 주민 등과의 갈등 해소 방안 제시에 대한 이행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진행이 지지부진한 게 현실인데요. 이번 토론회 매립지 공사 측에서 참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주변에 사는 주민분들의 의견이 또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수도권 매립지 공사 관리권이 인천시로 이관되는 것, 사실 수도권 매립지의 영구화를 차단하고 매립을 종료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서 선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천광역시는 매립지 공사의 관할권을 이전할 대책으로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네, 우선 그 매립지 공사 입장에서 아무래도 관리권 이관에 따라서 조직 축소 또는 고용상 신분의 변화 등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건 당연할 텐데요. 예. 인천시는 매립지 공사 이관 후에도 현재 고용 인원을 그대로 승계할 뿐만 아니라 고용 조건도 현재대로 유지해서 매립지 공사 직원들의 고용 불안 등의 요소를 원천 차단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매립지 공사, 지역 주민 등의 관련 당사자들에게 갈등 해소 방안 등 매립지 공사 이관을 위한 선결 조건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인데요. 결론적으로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내 매립 종료를 위해 가장 적합한 대책 중에 하나인 매립지 공사의 인천시로 이관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도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창올림픽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인천이 평창올림픽을 대비한 전지훈련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현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를 대비해서 캐나다의 피겨, 아이스하키, 컬링 등 대규모 선수단과 스웨덴 내 아이스하키 선수단 등이 인천에서 전지훈련을 갖기 위해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들은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2018년 초에 인천에 머무르며 평창올림픽을 대비한
마지막 당금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난 26일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 사격 선수단이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아 경기 대회를 대비한 전지훈련지로 인천을 선택해서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뭐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어디 멀리 가지 않고 바로 훈련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인천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최근 적극적인 해외 선수단의 전지훈련 유치 활동이 그 결실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2014년 아시아 경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우수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바탕으로 탁월한 입지 여건 등을 꾸준히 홍보한 결과 많은 해외 선수단이 전지훈련지로 인천을 선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평창올림픽 대비에 가까운 지역적인 이점도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회를 통해 인천의 우수한 체육시설과 입지 여건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 인천을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관문이기 때문에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인천광역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이종우 방송팀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고가 닥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내 주변 과연 365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을 안전 상식, 익혀두면 도움될 안전 팁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금요일 코너 투데이 안전 톡톡 시간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 연결하겠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영하 날씨로 추워지면서 난방용품에 절로 눈이 가는 때가 왔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이런 제품들도 많아졌죠. 네, 이제 맞아요. 가볍게 이제 손에 쥘 수 있는 작은 핫팩부터 발 핫팩, 붙이는 핫팩, 휴대용 전기 난로 등 난방용품 종류가 정말 많아졌어요. 이렇게 간편하고 더 따뜻한 게 성능도 좋아졌고요. 네, 하지만 이렇게 난방용품을 잘못 사용하면 저온 화상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날씨가 춥다고 해서 바깥 활동 안 할 수도 없고 이럴 때는 핫팩이라든지 정말 유용한 난방용품들이 많이 생겨서 요긴하게 쓰이는데 근데 가끔 보면은 이렇게 얇고 작은 것이 이렇게 빨리 뜨거워지고 달궈지나 하고 좀 놀랍기도 해요. 네, 이런 난방용품들은 좀 사용하기 간편하고 금방 따뜻해져서 겨울철 없으면 안 될 존재가 됐는데요. 예. 저온 화상은 비교적 낮은 온도인 40에서 70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 입는 화상을 말해요. 저온 화상이 정말 무서운 게 낮은 온도에서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서히 화상을 입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낮은 온도에 오랜 시간 노출되는 특성상 고온 화상보다 상처 깊이도 더 심해지고요. 갑자기 뜨거운 것을 만지면 우리가 깜짝 놀라서 피하는데 저온 화상은 서서히 뜨거워지고 낮은 온도라서 오히려 또 모를 수가 있다. 근데 40도, 50도 이렇게 온도로 얘기를 하니까 뭐 예전에 온천에 가보면은 열탕 그냥 50도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와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통 우리가 뭐 뜨끈뜨끈하다, 따뜻하다 느끼는 정도의 온도일 것 같은데요. 좀 네, 무섭기도 하네요. 예. 맞아요. 그게 좀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사용할 때 따뜻하다, 뭐 뜨끈하다 느끼는 정도의 온도인데요. 이런 저온 화상의 추이가 시작되는 11월부터 환자 수가 급증해서 3월까지 이어지는데 한 화상 전문 병원의 통계에 따르면 핫팩, 뭐 난로 등 온열기, 전기장판, 찜질용품 순으로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면 저온 화상을 입으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제 먼저 난방용품을 사용 후 일반적인 화상 증상인 뭐 피부가 빨갛고 화끈거림, 통증, 가려움이 느껴질 수 있어요. 이때 수포가 동반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오랜 시간 좀 노출돼서 3도의 깊은 화상을 입은 경우엔 피부 밑 조직까지 손상을 입어서 감각 이상으로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좀 피부색을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감각이 이상하거나 피부색이 변했다면 저온 화상 의심해 보시고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특히나 또 이런 저온 화상의 80% 이상이 3도 화상이라고 해요. 환자의 뭐 대부분이 상처 면적이 좀 작아서 집에서 뭐 자가 치료를 하거나 해서 늦게 병원을 찾으신데요. 3도는 피부 밑 조직 깊숙이 화상을 입은 경우를 말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피부 이식 등 수술적 치료까지 필요하니까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서 어느 정도 화상인지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네, 피부색이 변하고 가렵고 수포가 생기면 화상의 크기가 작아도 저온 화상 의심해 보시고 병원에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 지인 중에 목 뒤에다가 핫팩을 비교적 오랜 시간 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살이 좀 벗겨져 있더라고요. 좀 빨갛게 상처가 난 것처럼. 이게 저온 화상이었군요. 그러면 저온 화상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우선 핫팩을 쓸 땐 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뭐 처음 개봉한 핫팩을 흔들어서 좀 열을 내면 70도 가까이 온도가 올랐다가 뭐 차츰 낮아져서 평균 40~50도를 유지한다고 해요. 주머니에 넣고 좀 오랜 시간 있다가 보면은 좀 뜨거운 물 입고 저온 화상 입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핫팩을 좀 수시로 옮기면서 쓰는 게 좋습니다. 또한 뭐 책상 아래 전기난로 가까이 두고 안 움직인 채 2~3시간 동안 계속 사용해도 화상을 입기 쉬워요. 이럴 경우에는 보통 뭐 전기난로 이렇게 열선 모양과 같은 거뭇거뭇한 자국이 다리에 생길 수 있는데요. 온열 난로는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쓰고 타이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이제 다리 위에 올려두고 사용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예. 이렇게 사용하면 이제 장시간 사용할 때 노트북 배터리의 열로 인해 허벅지에 저온 화상 입을 수 있어요. 예.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전기 매트나 온수 매트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얇은 이불을 까는 게 좋아요. 전기장판 위에 아무것도 깔지 않고 누우면 접촉한 피부에 열이 밀집돼서 온도가 더 올라가는데요. 피부가 장판이나 매트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법입니다. 또 이외에도 뭐 음주나 감기약 복용 등으로 깊게 잠들어서 저온 화상에 노출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뭐 조심해야겠지만 그래도 잘못해서 저온 화상을 입었다면 응급처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화상처치법하고 같은가요? 네, 맞아요. 일반 화상처치법이랑 동일한데요. 상처 부위는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에 20분간 충분히 식혀주세요. 이때 또 얼음을 사용하시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얼음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흐르는 물에 20분간 식혀주시고 또 수포가 생겼어도 2차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절대 제거하지 마시고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로 감싸서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화상은 또 이게 추후에 흉터가 남기 쉬운 상처 중에 하나예요. 작은 상처 이렇게 가볍게 보지 마시고 말씀드린 응급처치 꼭 지키시고 병원 치료 받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렇군요. 자, 오늘은 겨울철에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저온 화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2월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은 추억으로 뒤에 남고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Back to December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